초고속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인한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등장. 우린 지금 아바타로 가상세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7시. 퇴근을 하고 메타버스 강의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그리고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우리가 이 현실과 결합된 가상 공간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활동을 한다거나 문화적 활동을 하는 그런 현실과 결합된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가상세계, 거울세계가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세계가 있는데요. 이 제페토가 있습니다. 제페토는 이제 한국 네이버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데요.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을 제작할 수도 있고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많은 MZ세대들 뿐만 아니라 이 어른분들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탑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마인크래프트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 블록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와 비슷한 건물들을 커스터마이징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바타를 제작한다거나 또 아바타가 입고 있는 소품 같은 것을 랜덤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로 활동하는 유저들. 자신의 아바타를 가지고 채집하고 사냥하고 건축하는 게 재밌고 또 모르는 사람들 혹은 또 친구들이랑 같이 생존해 나가는 게 재밌어서 이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도 시공간 제약 없이 본인의 아바타를 가지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본인의 아바타를 가지고 이 세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채집이나 사냥이나 건설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랑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제약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현실에서 조금 만나기 힘들지만 그 공간에서만큼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의 여행 욕구가 확산됨에 따라 관광지들을 360도로 촬영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되고 있는 것이 게임 부분이 되겠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이제 뭐 비대면 그 업무, 그러니까 재택근무 이런 쪽의 솔루션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그 가상의 캐릭터, 가상의 그 아바타를 활용한 공연 이런 쪽에 이제 분야가 조금씩 이제 예술 분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BTS가 온라인 게임 안에서 신곡을 발표했고 블랙핑크는 3D 아바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메타버스 환경으로 가상세계에서 대학 입학식도 진행합니다. 기존의 미디어는 어떤 그 크리에이터, 창조하는 사람과 또 그거를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메타미디어 시대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플랫폼들의 컨텐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생산하기보다 컨텐츠를 선택하는 시대. 이게 메타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완벽히 가능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는 상호 교류적이면서 정교하여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로 쇼핑도 하고 현실에서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커다란 HMD를 껴야 합니다. 무엇으로 보고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용자의 디바이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다 편안한 웨어러블 기기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FPS나 뭐 RPG 이런 게임이 발전된 형태가 메타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데 뭐 현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공간,
그리고 거기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 마치 게임처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전 세계 어디든 실시간으로 모여서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어떤 뭐 업무를 처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은 현실에서 쉬고 메타버스에서 일하는 세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에도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K 콘텐츠는 세계에서 폭발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엔진이라든지 클라우드에서는 취약한 편입니다. 산업 전체를 떠받칠 수 있는 기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우린 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나트륨 평균 섭취량은 5,000mg 정도인데요. WHO에서 정한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그리고 신장질환을 유발하게 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출신 이연화라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되게 음식에 흥미가 높았어요. 근데 이제 영양사님들이 초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되게 존경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진학하게 되면서부터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좋아했던 것, 그리고 되고 싶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식품영양과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음식을 좋아했던 만큼 음식에 대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생활에 밀착돼서 저희가 전문적인 공부를 한 거를 연계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염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염하면 생각나는 소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소금, 즉 솔트는 라틴어인 쌀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소금은 이제 신성시대였던 자원이어서 이 쌀에서 나온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셀러리라고 하는 급여도 소금을 급여로 지불받는 사람, 그래서 셀러리움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소금이 값비싼 자원이었던 만큼 소금을 지배하는 계층인 귀족이나 왕족들이 이제 높은 소금세를 측정하고 그거를 평민들한테 강매를 시켰다고 해요. 프랑스는 예전보다 140배 이상 소금세가 폭등하였고 이거를 참지 못한 시민들은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혁명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789년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네, 좋아요. 소금에 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저염식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저염식은 싱겁게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을 뜻해요.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을 체내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음식이나 식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나트륨 평균 섭취량은 5,000mg 정도인데요. 이 수치는 WHO에서 정한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그리고 신장질환을 유발하게 되고요. 만성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장질환자,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위장병 질환자랑 각종 성인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저희는 저염식에 대해 충분히 알아봤으니 식품영양과 친구들이 개발한 레시피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숭의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식품영양과 3학년 김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숭의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식품영양학과 윤정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들 저염식 레시피는 미소 된장 샐러드입니다. 그럼 우선 재료 소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로메인, 치커리, 다진 파, 마늘, 양파, 가장 중요한 미소 된장, 그리고 아몬드 가루, 후추, 식용유, 키위, 깨, 홍고추, 풋고추. 우선 팽이버섯과 느타리버섯을 4cm 크기로 썰어줍니다.
로메인과 치커리를 한 입 크기로 뜯어줍니다. 홍고추와 풋고추는 안에 있는 씨를 제거한 후 반으로 갈라 3cm 채 썰어줍니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믹서기에 키위를 넣고 갈아줘야 합니다. 그 다음엔 후라이팬에 4cm로 썰어놓은 느타리 버섯을 넣고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익었다 싶었을 때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 다 익은 버섯은 큰 접시에 담아줍니다. 이제 미소 된장 버섯 샐러드에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움푹한 그릇에 아까 믹서기에 갈아두었던 키위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한 입 크기로 썰어두었던 로메인과 치커리를 아까 볶아두었던 버섯과 같이 섞어줍니다. 골고루 섞어주셨다면 이제 메인 디쉬에 옮겨서 담아줍니다. 저희가 오늘은 미소 된장 버섯 샐러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염식을 드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저염식 샐러드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꼭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 사이코패스의 유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100%입니다. 진짜? 그렇게 화해하고 싶은 대상인 줄을 몰랐거든요. 읽으면서 제가 위로가 되었고. 네, 23살 이세영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해서 책을 읽게 됐는데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진학 목적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책을 계속 찾게 되고 이제 호기심이 많은 저에게 어떤 공부가 적합할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문헌정보라는 학과를 들어가면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잖아요, 책을 통해서. 네, 저는 그 점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문헌정보를 선택했습니다. MBTI 관련해서 EITF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유형은 대체적으로 활동적이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에요. 때문에 여행이라는 것에 힐링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여행 관련 책으로 리얼 국내 여행 그리고 국내 여행 버킷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먼저 리얼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파트 1에서는 가장 멋지게 여행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고 파트 2부터 파트 6 부분에서는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까지 여행지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멋지게 여행하는 방법에서는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 걷기 좋은 길, 또 사찰 여행 그런 여행을 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여행 버킷리스트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파트를 7개로 나눠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화마을 찍고 낙산 성곽에서 야경 구경하기 이런 미션 받는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Y 유형은요,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혼자 내부에 집중할 때 에너지를 많이 얻는다고 해요. 그런 I 유형 분들을 위해서는 글쓰기랑 스스로 마음 치유할 수 있는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먼저 상처 입은 당신에게 글쓰기를 권합니다. 치유하는 글쓰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또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제시를 해주는데 가장 죽도록 미운 당신에게 편지 쓰기라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상대에게 직접 보내는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솔직하고 더 간절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때문에 그만큼 치유적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제를 진행하고 나면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던 상대는 제가 그렇게 화해하고 싶었던 상대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종종 편지를 쓰곤 했는데 그렇게 화해하고 싶은 대상인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화해하고 싶은 대상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화해하면 될까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제 마음에 묵혀있는 것들이 좀 하나둘씩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 이 책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알아가다 보면 스스로 자기를 치유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지,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역할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은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도 담고 있고요.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진실을 파헤치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T 유형분들의 힐링으로 다양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책을 골라봤어요. 말해서는 안 되는 잔혹한 진실이라는 이 책과 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1가지 심리 실험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진실 이 책은 다소 불편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좀 근거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실험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T 유형분들이 좀 흥미를 느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노력은 유전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뤄요. 사이코패스의 유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81%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의 단점을 극복해도 그게 유전으로 어쩔 수 없이 전달된다는 게 슬프더라고요. 남녀의 서로 다른 우선 행복 순위 이것도 다루고 있고요. 육아 교육이 아이의 성장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내용을 접목시켜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불편한 소재를 다루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원래 이 책만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라보게 될까? 아니면 바라보기 때문에 좋아하게 될까? 이런 한 번쯤은 궁금해 볼 법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감받는 것을 좋아하는 F 유형분들을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위로를 찾게 해주는 책을 선정해봤어요. 그 책은 이제 희한한 위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작가가 힘들었던 일, 그리고 그 힘들었던 일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었던 위로들이 적혀 있습니다.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위로보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위로가 더 위로가 됐다는 부분인데요. 희한한 위로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제가 위로가 되었고 실제로도, 그리고 저는 T 유형이 아니지만 몰랐던 실험 결과들을 T 유형들에게 얘기해 주니까 되게 재밌게 얘기를 듣더라고요.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매일 보니까 친구들을 위로를 자주 받곤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 공부하고 이래서 누구한테 위로받을 상황이 잘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친구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저와 같이 공감받기 좋아하는 F 유형분들은 이 작가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로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멀티에 능해야 돼요. 재활용품 잘 못 버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기거든요, 유아 시기가. 지 멋대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반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유아교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유아기를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인간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서, 사회, 인지 이런 다양한 분야가 전인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사는 그런 다양한 분야를 유아들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
유아교사는 만 3세에서 만 5세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아교사가 되고 싶으면요,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시면 여러분들이 정해진 이수 과목을 들으시면 졸업하실 때 정교사 2급 자격증과 또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이나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에 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유아교육과는 생각보다 재미있는 과목들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뭐 부모 교육이나 아니면 심리학 이런 것도 배우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실제로 유치원에 가서 유아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이 또 있어요. 과학교육, 수학교육, 사회교육, 미술교육 이런 다양한 과목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관찰도 나가고요. 또 현장과 연계된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직접 수업을 시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연습을 많이 해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고 또 미숙하고 여러 가지 발달적인 측면도 그렇고 언어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역량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좀 잘 공감하고 이해하는 편이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아교사를 잘할 수 있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을 이해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배워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교육과에 오시면 저희 과목 중에 뭐 의사소통, 또 인간관계 이런 과목들이 있고 또 유아들을 지도하는 방법이나 유아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런 과목들을 따로 또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유아교육과 오시면 그런 능력들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쳤을 때 되게 속상했던 그런 거 기억에 남아요.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 잘못 같기도 하고 사실 내 잘못은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그때 아이가 교실 들어오다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여기를 찢어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얼굴이잖아요.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막 저도 막 눈물을 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어머님이 그거 보시고 선생님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사실 부모라는 거는 누구나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유아교육과에서는 그 부모가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부모 교육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이 부모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이한테 어떤 존재인지 또 그런 철학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서 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선생님이 제일 예뻐요 뭐 이렇게 항상 사랑 고백을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보람 있고 또 잘 못 쓰는 글씨로 이렇게 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써서 줬을 때 굉장히 고마웠고 또 감동적이었고 아이들이 주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유아교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요즘에 아이들이 1명이나 2명이잖아요. 부모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아직 아이를 안 키워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지도할 때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을 제시하고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는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보람 있고 또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유아를 좋아하고 또 유아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유아교육과에 지원해서 이런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을 한번 꿈꿔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로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들 많으신데요. 이 선생님들에 대한 따뜻한 그런 시선 또 부모님들의 격려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들 힘내세요. 네.